먼저 하고,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장명진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많이들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제가 이제 카톡방에도 올렸지만, 예, 1년에 한 번씩 정도, 사실 뭐, 경영학이나 치과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원장님들이 많이들 올려주시고, 강의도 많이 하시니까, 저는 그냥 그, 1년에 한 번 정도 가을에, 10월 달이면 조금 그래도 사람들이 왠지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잖아요. 찬바람이 불면. 그래서 책을 한 권씩 해보겠다는 생각을 작년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했고, 올해는, 어, 우연히 이 책을 제가 1학기 때, 보게 돼갖고, 올 봄에. 그래서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정했습니다. 어, 책을 읽으신 분 계신가요? 그럼 제가 올린 오디오북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책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아요. 그, 제가 카톡방에 올렸지만, 오디오북으로 한 5시간? 그리고 이제 책 분량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어, 이 톨스토이 책이 보통, 뭐, 700페이지로 한 3권, 뭐, 그렇게 되는데, 이 책은 한 96페이지밖에 안 돼요. 상당히 짧고, 어, 어, 당장 사기가 힘들면 오디오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요첫 화면이 설명은 뒤에 나올 텐데 어, 신 대표님 이게 어떤가요? 뒤돌아보는 건가요? 아니면은 거울을 바라보는 건가요? 어떠세요?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얼굴을 떼어다가 앞에 갖다 놨잖아요. 그래서 첫 화면을 여기로 올렸고 설명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음, 이 책을 택한 이유가 우리가 이제 에, 매 순간 뭐 삶과 죽음, 뭐 그 의미 그런 걸 생각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너무 심각해지고 삶이 퍽퍽해지고 오히려 더 사람이 좀 우울해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은 좀 어, 잠시 내가 하던 일을 좀 내려놓고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어, 이 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과연 무엇일지, 여기 이제 성장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또 정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폴 고갱의 굉장히 유명한 거의 생애 마지막 작품인데요. 굉장히 큰 대작입니다. 그래서 어, 가로 세로 거의 1.5에서 한 4미터 가까이 된 큰 대작인데 지금 미국의 그 보스턴 미술관에 수장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폴 고갱이 어, 프랑스 사람이죠. 프랑스 사람인데 그 사람이 1903년도에 죽었죠. 죽기 얼마 전에 어, 잘 살다가 애 낳고 잘 살다가 우리가 다 알지 타히티라는 섬에 가서 이 그림을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친구한테 편지로 써서 어,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오른쪽을 보시면 그 아이가 태어나 있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가운데는 그 어떤 과일을 따고 있죠. 예, 성장해서 살고 있는 존재에 대한 의미이고 맨 왼쪽에는 노퍼가 한 명 있습니다. 노퍼가 있는데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파. 그래서 인간의 일생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맨 우측에 아까 이야기한 이 아기를 표시한 거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것을 의미하고 가운데 어, 금단의 열매죠. 열매에 손을 대는 중앙의 청년 그리고 그 옆에 그 열매를 먹고 있는 어, 아가씨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마지막에 왼쪽 끝에 이 노파는 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요 옆에 보면은 흰새가 도마뱀을 발로 눌러서 아, 뱀은 이제 악을 의미하고 있는데 악을 벌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고갱이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시기에 톨스토이하고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톨스토이는 1828년에 태어나서 1910년도에 이제 생을 마감했는데 어, 이 고갱도 어, 부유한 과정에서 자라나서 아주 방탕한 생활도 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타히티라는 곳에 가서 이러한 그 대작을 남기고 죽었는데 그 죽으면서 여러 가지 그 삶에 대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그 작품을 남기고 간 미술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톨스토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 아는 작가죠. 1828년에서 1910년까지 한 82세 상당히 장수했고 어, 귀족 가문 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 연표를 보시면 대학교를 이제 입학을 했는데 그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적성에 안 맞아서. 그리고 그 한 30살까지는 상당히 그 술, 뭐, 그다음에 방탕하게 뭐 여러 가지 생활도 많이 했었고 여성 편력도 있었고 그러다가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군대에서 이제 전쟁을 체험하게 돼요. 20대 한 초반에. 그리고 나서 그 작가로 데뷔도 하게 그리고 20대 한 후반에서 30대까지 유럽 여행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러시아에서는 프랑스를 굉장히 동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릴 때 그 영어를 상당히 열심히 배웠듯이 이 당시에 러시아 사람들은 그 불어를 배우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다고 하고 프랑스로 유학 가거나 여행을 가는 게 굉장히 로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군대 생활도 하고 어, 여행도 하고 그러다가 1862년도에 소피아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 이전에 했던 방탕한 생활을 접고 가정 생활에 충실하면서 여러 작품을 쓰게 됩니다. 말씀드렸고 어, 여기가 야스나야 폴라냐라는 지방인데 상당히 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이게 아버지입니다. 이게 어머니고. 근데 어떤 책에는 어머니가 2살 또는 3살, 아버지는 9살 또는 10살, 뭐, 그 즈음에 사망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죽음에 대한 그 인식을 일찍부터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 아버지 여동생 댁으로 가갖고 사남 일녀가 이 밑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6살 그 즈음에 여기가 이제 카잔대학교라는 데인데 동양어학부에 입학을 했는데 별로 흥미를 못 느껴갖고 1년 만에 법대로 전과를 했어요. 전과를 했는데 그것도 또 한 2년 다니다가
때려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럼 이제 이런 항목에서 보면 그럼 이 사람이 교육을 정말 제대로 안 받았는지 그건 아니에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대학 가기 전까지 집에서 사교육을 굉장히 잘 받았다고 합니다. 이 왼쪽이 이제 톨스토이 사형제인데 사남 일녀인데 그중에 이제 막내였죠. 그리고 그중에서 니콜라이라는 형이 있는데 6살 많은 형인데 그 형이 톨스토이하고 굉장히 친했고 이 형제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서른 30대 중반에 결혼하기 전까지 이 사형제가 대학을 중퇴하고 돌아와서 뭐 도박도 하고 술도 많이 먹고 뭐 아까 말씀드린 여성 편력 등등 그러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군대를 갔다 오면서부터 여러 가지 군대에서도 많은 뭐 크림 전쟁에 참전을 하면서 살인 뭐 당연히 군대에서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런 것도 하고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이게 한 31살 즈음이에요. 그래서 농민학교를 개교하게 되는데 러시아 문학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또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러시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죠. 그 러시아 혁명, 볼셰비키 혁명 1910년 전후로 해갖고 그 이전에는 계급 사회였어요. 우리나라 저기 이씨 왕조처럼 그 완전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이 톨스토이는 쉽게 말해서 귀족 계급이었고 이 농민들은 천민이었죠.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이 귀족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농민들을 위한 학교를 여는 어떠한 그 심리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1862년 이때가 나이가 한 34살 때에 어, 16살 아래 당시 18세의 소피아라는 아가씨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안정적으로 그 작가의 길로 본격적으로 어, 뛰어들게 됩니다. 소피아는 모스크바 대학을 나온 상당히 재원이었고 당연히 집안도 부유한 귀족 집안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톨스토이 작품 쓴 걸 보면 어, 글씨 자체가 워낙 엉망이어서 알아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글을 쓰면 그거를 소피아가 다 정리를 해갖고 깨끗한 글씨로 정리를 해갖고 원고 정리를 하고 필사를 해가지고 작가로서 작품을 발표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부부는 1910년 톨스토이가 죽을 때까지 거의 한 48년간을 아주 어, 금술 좋은 부부로 살았다고 하는데 13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갖고 8명만 성장을 하였고 나머지 5명은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병으로 사망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톨스토이가 한 50살 정도 됐을 때 여러 가지 작품을 많이 발표를 했는데 1877년 전후로 해서 50세 전후로 안나 까레리나라는 작품을 발표한 이후에 여러 가지 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결혼할 당시에 톨스토이하고 소피아 나이 차이가 한 16살? 뭐 이 톨스토이 가족 이 팔남매가 1884년도에 촬영한 사진인데 톨스토이는 동영상도 남아 있어요. 목소리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사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이유가 러시아에서 코닥 카메라를 제일 먼저 산 사람이 이 소피아가 제일 먼저 샀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유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소피아가 상당히 그 다재다능한 예술적인 재질이 있어서 어, 당연히 그 톨스토이가 글을 쓰는 것도 많이 도와줬지만
사진 기록도 많이 남기고 여러 가지 그 음악 쪽이나 미술 쪽이나 그런 쪽으로 후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 자손들이 전 세계에 걸쳐서 지금 가족이 워낙 대가족이니까 어, 천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는 뭐 대학 교수도 있고 등등. 어, 이게 이제 톨스토이 서재인데 그 당시에 이 책상이 이 난간이 있는 책상이 유행이었대요. 그래서 이게 톨스토이가 그 난간이 있는 요 책상에서 지금 이제 박물관으로 바뀌었는데 집필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아침 9시 아침 먹고 나서 오후 3시까지 집필하는 게 일상생활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씨를 워낙 엉망으로 써서 소피아가 원고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안나 까레니나라는 소설은 너무나 유명한 소설이죠. 여러 가지 영화, 연극도 많이 나와 있는데 어, 이 제목이 안나 까레니나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나가 주인공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책의 주인공은 안나가 아닙니다. 안나와 브론스키라는 이 불륜여와 불륜남, 유부녀와 유부남이 서로 바람을 피는 이러한 커플이 있고 이 반대로 레빈이라는 순수한 청년과 키티라는 그 아가씨가 있는데 이 톨스토이가 이 책에서 그리려고 했던 게 이 레빈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형이었어요. 이 레빈은 귀족 가문이었는데 에, 물려받은 영토를 그 농민들하고 같이 개간하면서 보통 그 당시에 농민 계급들이 주로 이제 일을 하고 귀족들은 일을 안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이 소설에서 이 레빈하고 키티는 아주 이상적으로 이러한 그 영지 커다란 그 농지를 직접 개간하면서 농민들하고 섞여서 농민들 입장을 이해하는 이러한 그 톨스토이가 이상형으로 추구했던 그러한 모델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책의 주인공은 레빈과 키티이고 레빈이 톨스토이가 자기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이상형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0세 전후에 회심을 하게 돼요. 톨스토이가.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젊은 시절에 방탕했던 어떠한 그런 거, 그다음에 전쟁에 참여해서 살인을 저질렀던 거, 그런 걸 참 반성을 하고 또 웃긴 게 술, 담배 끊고 채식주의자로 변모하고, 당연히 그 귀족 자제였기 때문에 재산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거기다가 유명한 그 소설가로 명성을 날렸기 때문에 인세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모든 재산을 어, 농민들한테 다 나눠주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회심을 한 이후에 금욕적인 삶을 살게 되고 문제는 이제 부인하고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 부인은 가정을 어, 운영을 해야 되고 자식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 톨스토이는 그 인쇄 같은 걸 전부 다 안 받으려고 하고 모두 다 그거를 봉사를 그 나누어 주려고 농민들한테 나누어 주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50세 이후부터 이 급격하게 소피아하고 관계가 멀어지면서 가정 불화가 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1901년 이때쯤이면 60이 넘은 나이인데 70도 넘었죠. 거의 뭐 이제 러시아는 이제 교회가 정교회라는 특수한 교회 교단 조직인데 부패했다. 종교 지도자들이 순수하지 못하다. 공개적으로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에서 톨스토이가 그 당시만 해도 1901년 정도 되면은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었는데 파문을 시켜요. 쉽게 말해서 이제 교회에서 후적을 파버린 거예요. 그렇게 아주 배척을 당할 정도로 심하게 이제 사회적으로도 고립이 되게 됩니다. 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노자의 무위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그 즈음에.
그래서 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순수한 신앙, 러시아 정교회가 아닌 순수한 신앙을 가지려고 했고, 고생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나누려고 했고, 심지어는 그 무정부주의를 주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화사상가, 종교 철학가로 자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막대한 저작권 인세를 사회에 전부 다 환원하려고 하면서 소피아하고 상당히 사이가 나빠진 계기가 됐습니다. 급기야는 1910년 82세인데 10월 28일 밤에 심하게 다투었다고 해요, 부인하고. 다툰 다음에 뭐 돈 문제였겠죠. 가출을 했는데 그 야스나야 폴리아나가 이제 그 집이죠. 그 집에서 몰래 나와가지고 야간 기차를 타고 무조건 떠난 거예요. 근데 이때 나이가 82세고 러시아는 그 거기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한 10월경부터는 굉장히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니, 무작정 집을 나왔으니까 준비가 안 돼 있었겠죠. 그런데 기차를 타고 가다가 감기가 걸렸는지 어쨌든 열이 나갖고 가다가 조그만 아스타포보 역에 하차를 했는데 이미 그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고 이 역장이 아스타포보 역장이 이제 알아본 거죠. 톨스토이가 굉장히 유명한 인사였으니까 알아보고 자기 방을 내줍니다. 거기서 좀 쉬시라고. 그랬는데 방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한 일주일 좀 더 됐죠. 10월 한 11월 한 7일쯤에 소피아가 남편이 가출을 했으니까 수소문해서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하고. 근데 이미 혼수 상태, 급성 폐렴, 그리고 나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소피아를 만났고 11월 10일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 장례식 장면이 남아 있어요.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 참여를 했던 게 나와 있고 여기가 그 아스타포보 간이역이고 그 역장이 제공한 침대에서 누워 있는 그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사망한 다음에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어릴 때부터 태어났던 곳이죠. 야스나야 빨라야 숲속에 이제 매장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초록 막대기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건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위치는 모스크바에서 한 20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강릉 정도 거리 좀 더 가나요? 고성 뭐 그 정도 떨어진 곳인데 뭐 전 세계에서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찾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박물관으로 바뀌었는데 임종한 그 방이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임종 직후의 그 아내 소피아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톨스토이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아스타포보 역이 1918년에 톨스토이를 기리기 위해서 레프 톨스토이 역으로 바뀌었고요. 2014년까지 운행이 되다가 폐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톨스토이가 사망한 시간이 저녁 6시 5분인데 요서서 그때 그 당시 시계가 그대로 걸려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가지 않고. 그리고 여기가 톨스토이가 묻혀 있는 무덤입니다. 어, 톨스토이가 살고 있던 야스타냐 폴냐냐의 집에서도 한참 한 10분 정도 더 걸어 들어가는 오솔길 끝에 있는 묘소인데 러시아의 유명 차이코프스키나 뭐 유명인들 도스토예프스키나 그런 사람들은 그 교회 묘지에 커다란 비석과 함께 잘 안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 톨스토이는 본인 스스로가 생전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묻히고 싶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톨스토이가 어릴 때 사형제 그중에서도 자기가 가장 믿고 따랐던 6살 위의 니콜라이 맏형이 어릴 때 이 형하고 놀던 이 동네 장소인데 어떤 놀이를 했냐면 이
초록색 막대기. 아까 이 사형제죠. 니콜라이라는 형이 이 초록색 막대기를 요 숲에다가 숨겨놓고 너희들이 이 막대기를 찾으면 음, 이 초록 막대기의 의미가 뭐냐면 이것을 찾으면 모든 사람들한테 행복을 갖다 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그 행복을 갖다 주는 행운의 막대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형이 그걸 숨겼다. 찾아봐라. 하고 어릴 때 그걸 찾는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록을 찾아보면 그게 진짜로 찾았는지 어떤 막대기인지 그런 건 안 나와 있는데 이곳을 가면은 이러한 안내서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요 초록 막대기 그림이 있고 이러한 의미로 이 톨스토이가 묻히길 원했고 여기에 묻히길 원했던 톨스토이 생각은 뭐냐면 자기가 어릴 때 가졌던 세계 평화, 이상 그런 걸 추구하는 이러한 장소를 자기가 어릴 때 놀았던 그 장소로 돌아가서 묻히길 원했다. 그런 설명이 써 있다고 하고 돌아가시고 한 2년 뒤에 에, 소피아가 그 무덤에 찾아온 모습인데 문제는 사이가 워낙 안 좋아서 그 죽기 전에 그 화해를 하지 못했고 소피아가 찾아갔을 때 이미 혼수 상태였고요. 그 전에 그 딸한테 유언을 했는데 내가 죽으면 너희 엄마 내 장례식장에 못 오게 해라 했대요. 그래서 참석을 못했고 죽고 나서도 보통 이제 우리가 부부가 합장을 많이 하잖아요. 옆에 묵던가. 그런데 합장되지 못하고 한 3km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 묘지에 이 소피아는 묻혀 있다고 합니다. 이제 화해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헤어진 거죠. 그래서 이 말년에 남편을 쫓으면 안 돼요. 가출하면 참고하세요, 신 대표님.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제가 맨 처음에 띄웠던 요 어, 그림인데 이것은 어, 루카이조라고 그 이탈리아 산레모 출신의 그 작가입니다. 작가인데 77년생이니까 신세대 작가죠. 그런데 작년에 발표한 인트로스펙션이라는 작품인데 내성, 자기 성찰이나 내면의 상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 그 여러 가지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이런 작품이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자아인식, 자기 개선, 감정 조절, 철학적, 심리적 성찰 나와 있는데 이게 인트로스펙션이라는 게 너 자신을 좀 제대로 너가 아니라 나구나. 제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그러한 의미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이반 일리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86년이면 한 58세 정도에 썼던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즈음에 톨스토이가 사고로 한번 죽을 뻔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13명의 자녀 중에서 한 5명이 사망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한 50세 전후에 회심을 한 이후에 한 7, 8년 뒤에 어릴 때부터 가졌던 그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자녀들도 많이 죽었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한 고민 하에서 이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마주할 때 어떠한 내면의 갈등을 겪는지 뭐 그런 내용. 줄거리를 좀 요약을 해보면 이반 일리치는 고위 판사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45세에 죽는 걸로 되어 있고 이 사람은 승승장구죠. 어릴 때부터 승승장구를 해서 그 위치에까지 갔고 주로 이제 사회적인 지위, 물질적인 안락에 집중하면서 살아온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어,
엘리트 코스를 걸어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책에는 사소한 사고라고 하는데 벽에 못을 박다가 액자에 액자에 부딪혀갖고 옆구리에 상처가 난 이후에 치명적인 병이 걸렸고 죽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 이게 물론 소설이지만 그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나온 그 연구소에 따르면 이 소설에 나온 그 이반 일리치의 병세는 현대 의학으로 보면 췌장암 증상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췌장암 증상. 그래서 뭐 요 사고 때문에 걸렸다고 나와 있긴 하지만 췌장암이 걸려서 죽어가는 과정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묘사가 되어 있고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앞만 보고 걸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이제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다음에 극심한 통증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데 에, 덜컥 병에 걸리고 자기 몸이 회복되지 못한다는 거를 알게 되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그 보편적인 두려움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이반 일리치가. 그러면서 그 이 사람은 그 죽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뭐 누구나 다 그렇겠죠. 저도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자기한테 주어진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오디오북을 한번 보시면 처음에 한 5시간 정도 1부, 2부 나눠져 있는데 듣다 보면은 아이고 이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참 우리가 사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늘상 우리가 주위에서 겪고 있는 부고가 뜨고 영안실을 가고 가서 그 가족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떠나 보내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이반 일리치 45살까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책의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맨 처음에 영안실에서 죽은 다음에 부고가 뜨고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이 찾아오고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데 어떻게 아프게 됐고 어,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죽기 전까지 자기가 점점 망가져 가는데 자기를 대하는 친구들의 모습과 가족들의 모습과 아내의 모습과 그런 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죽음을 앞두고 이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게 되는지 그렇게 나뉘어져요. 스토리가.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런 거죠. 무엇이 성공인가? 과연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 사람은 45살에 한서로서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간 사람인데 실질적으로는 물질적인 거나 어떠한 그러한 사회적인 지위나 그런 건 다 이뤘는데 책 내용에 중요한 거는 가족과의 관계, 주변 친구들하고의 관계, 본인 스스로 삶에 대한 생각 그런 게 정리가 안 돼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월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정리한 무엇이 성공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웃는 것, 실없이 웃는 것, 뭐 그것도 좋겠죠.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이게 현명한 이가 누굴까요? 그다음에 자기 자식들. 저도 애 둘을 키웠지만 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이건 아마 비평가는 아마 뭐 그래도 책을 쓰거나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비평가들이 뭐 찬사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겪는 가끔 겪을 수 있죠. 거짓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이거 참 견디기 힘들죠.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저도 아직 식별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함.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떼기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이것일까? 뭐 그런.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좀 더 쉽게 숨 쉴 수 있었다는 걸 아는 것? 인공호흡을 해줘야 되나요? 사람들한테? 뭐 그런 생각도 해봤고,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요 내용이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정신적인 걸 떠나서, 그럼 물리학은 이제 수학적인 계산이잖아요. 오늘날, 저도 이건 이제 그 뭐, 제가 완전히 이해했다기보다 적은 겁니다. 그래서 입자 물리학, 핵물리학, 천체 물리학에서 무엇을 연구하는지. 이 세 가지가 종교의 삼위일체, 뭐 성부, 성자, 성령, 뭐 그런 거하고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물리학자들도 똑같은 그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폴 고갱이 했던 질문,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물질적인 개념에서 우리는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가. 하나씩 살펴보면, 이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거래요. 어, 항상 진화의 최종 산물은 초기 질량에 따라 크게 다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은 초신성으로 폭발하고 어떤 것은 중성자 별이 된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인가 바뀌는데 수소가 헬륨으로 되고 헬륨이 원자 번호가 높은 원소로 바뀌는 과정이 빠르게 반복되면 철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고 이 융합 반응을 통해서 중원소,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물리학적으로. 그러면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들 중에 이 무거운 원소, 중원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천문학에서는 헬륨보다 아까 나와 있던 헬륨보다 무거운 게 중원소라고 하는데 물론 수소하고 헬륨 일부도 우리 신체에 일부 있다고 하고 결국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알갱이 하나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구도 별이죠. 별이 중심부에서 만들어지거나 초신성이 되질 때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별에서 왔다. 그런 의미에서 우주와 우리는 하나이다. 라고 물리학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이렇게 만들어진 그 중원소, 거의 전량이 성간 티끌, 인터스텔라 다스트. 그러니까 이제 우주에서 그 별과 별 사이에 있는 고체 입자들이 다 뭉쳐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이러한 중원소에는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산소도 절반 정도가 고체 입자에 묶여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중원소들이 이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그 성간 티끌에서 왔고 매우 작은 고체 입자들에서 온 것이다. 지구가 그것으로 만들어졌고 결국엔 사람도 그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 성당을 다니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제2 수요일 사순절 때 신부님들이 의식이 있거든요. 그 신자들 머리에 재를 발라주면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재에서 왔으니 재로 돌아가라. 이게 뭐냐면은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라는 의미인데 물론 이제 성경 책 자체는 과학은 아니죠. 양자 역학이나 빅뱅 이론 연구소는 아닌데 이러한 그 어떠한 영적인 거나 이러한 물리학에서 말하는 게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 아폴로 1호부터 쭉쭉쭉쭉 가다가 아폴로 8호가 처음으로 그 달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1968년도에
사람이 처음으로 달에 간 거는 아폴로 11호 1호부터 좀 몇 개 뒤고요. 어, 달에서 그 지구를 촬영한 최초의 사진인데 1968년도 달 표면에서 지구를 촬영했다. 이 순간 난 무엇을 했을까? 저는 이제 이걸 딱 보면서 제가 1965년생이니까 한 3, 4살? 3, 4살.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69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아, 할아버지 품에서 놀고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참 신기하잖아요. 이 사진에 누군가 어딘가 있었을 것 같은 경이로움, 경외심. 누가 이런 사진 촬영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고 1997년도 10월 달에 토송으로 이제 탐사선을 보냅니다. 나사에서. 근데 여기에 이 토송의 그 띠를 찍었는데 그 띠를 찍다가 여기 점을 하나 찍었는데 이 점이 지구래요. 토성에서 바라본 지구. 이 작은 점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1997년이면은 아 제가 병원에 있을 때군요. 병원 생활을 할 때인데 이 조그만 점에 전쟁, 살인, 출생, 죽음 저도 살아 있었을 거고 다 살아 계셨나요? 그래서 이 무심한 점 하나 속에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아름답다, 경이롭다. 근데 이 띠를 보면 참 멋있는데 이 뭔가 좀 마음에 저게 지구야?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뭐 그러다가 이 칼 세이건 코스모스 대단히 유명한 인물이죠. 어, 이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지구에서 이제 그 보여줘 요를 쏴가지고 수금지와 목도 천해면까지 쭉 가는 거죠. 가면서 이제 계속 촬영을 하는 건데 이 태양이 있기 때문에 이 사진기 방향을 태양으로 하게 되면 이 빛이 뭐라고 빛이 이제 쉽게 말해서 돋보기 역할을 이 카메라 렌즈가 돋보기 역할을 하면서 이 카메라가 망가진대요. 타버린대요. 타버려 갖고 태양 쪽을 향해서 찍지 못하고 이 반대쪽을 향해서 찍고 있었는데 1990년 2월 14일에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해서 이 칼 세이건이 이 카메라를 돌려서 이 해왕성쯤 갔는데 수금지화 목토를 각각 사진을 찍어보자 카메라를 돌려서 제안을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반대를 했대요. 그렇게 되면 이 카메라 거기까지 가는데 수십 년 걸렸는데 망가진다. 그런데 아마 좀 떨어져 있어서 괜찮을 거다. 그래서 이 카메라 각도를 이렇게 바꿨답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그래서 카메라 각도를 돌리면서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을 또 찍었어요. 찍었는데 여기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요게 요겁니다. 요게 요거고 요게 지구예요. 지구. 그래서 태양계 가족 사진을 찍다가 찍어보니까 지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선이 카메라 상의 그 어떠한 그 기구의 그 오차 선인데 요 픽셀 안에 점으로 찍힌 게 지구랍니다. 그래서 페일 블루 닷,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점인데 이 사진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그 이 무한한 지구, 무한한 지구가 아니라 무한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다시 작품으로 돌아가서 어, 영안실 가면 어떤 생각을 하나요? 보통 김영호 원장님 조문 가면 카메라 꺼져 있는데 어, 질문하면 안 되나? 아니요, 영안실 질문하셔도 가시면 됩니다. 보통 질문 영안실 가시면 보통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가서 어떻게 예를 갖추고 오시나요? 어, 돌아가신 분이 좋은 데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통 다녀오죠. 그렇죠? 들리시나요? 모두 그럼요. 예, 네네. 대부분 다 그런 과정을 겪는데 이게 이제 처음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반 일리치가 사망을 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조문을 오는 겁니다. 조문을 와가지고 에, 이 시바르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 항상 여기 읽어보면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어떤 일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다. 여기 보시면 이 친구는 친구의 영안실에 와서도 자기는 오늘 밤에 카드 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카드 칠 생각. 그래서 이 나는 조문을 와 있지만 빨리 이걸 끝내고 가서 조문을 끝내고 가서 친구들하고 카드 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쭉 내려가 보시면 또 다른 친구가 있어요. 시바르츠도 이반 일리치 친구이지만 또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뾰트르 이바노비치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왔는데 어, 이반 일리치 부인이 이 장례 절차에 대해서 좀 같이 상의를 하고 싶다고 방으로 불렀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갑자기 일을 당했으니까. 근데 그걸 보고 이 시바르츠라는 친구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 보면 카드는 날아갔네요. 못 오시면 이 표도르 이바노비치가 못 오시면 다른 사람을 부를 겁니다. 혹시 빠져나오시면 빨리 오세요. 원래 네명이서 치는데 당신이 늦게 와서 5시 되면 어떠냐요? 어때요? 문제가 없으니까 빨리 일 치르고 오라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딱 보면은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어, 내가 겪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3자의 타자로서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죠. 죽음 앞에서 여러 가지 친구들이 다양한 반응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주변 인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한 것도 이제 이 소설 속에 나와 있는데 그 다음을 보시면 어, 이반 일리치 부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뾰드로 이바노비치하고 여러 가지 장례 절차나 그 비용들 뭐 우리가 다 장례 절차를 겪으면서 하는 일들이에요. 관을 어떤 거 살 것인지 묘지는 어디다 쓸 것인지 근데 다 돈하고 문제가 연관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하고 그런 걸 중요한 거를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 와중에 에, 의자에 앉아서 상의를 하려고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의 스프링이 망가져서 삐걱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이 부인 레이스에 뭐가 못이 걸려서 레이스가 걸려갖고 틀어지고 그러니까 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일들을 처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상 겪는.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작가로서 탁월한 능력이 뭐냐면 그러한 묘사 자체를 너무 리얼하게 해가지고 저도 이걸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지금 이 정말 남편이 죽어서 이 장례 절차를 치러야 되는데 이러한 사소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걸 처리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얼굴에 분노도 나타났다가 그걸 또 슬픔 감정을 또 표시를 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그런 난처한 일들을 겪는데 그걸 아주 리얼하게 표시하는 작가로서의 능력이 어, 표현되어 있고 어, 여기서 이제 가장 이반 일리치 죽음에서 하이라이트가 마지막 12장입니다. 1장부터 12장이 있는데 마지막 장에서 이 이반 일리치는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45살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고 사실은 췌장암이란 그 병 자체가 원래 현대의학에서도 뭐 짧은 시간 내에 죽는 그러한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정리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체념하고 하는 과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빨간 글씨 표시한 걸 보면 어,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직 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어,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이반 일리치라는 그 제3자를 1인칭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작가가 마치 이반 일리치인 것처럼.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아프고 병들고 거동을 점점 못해 가는 과정 자체는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보는 것처럼 그리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체험한 죽음을 바탕으로 한 3인칭 시점. 원래 1인칭인데 남이 보는 것처럼 묘사를 아주 탁월하게 한 소설로 나와 있고, 죽음에 대한 등장 인물들이 반응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부인의 반응, 딸의 반응이 있는데, 딸은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사위는 또 이제, 사위도 법조계에 일하는, 이반 일치 한참 후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집에 인사를 왔어요. 사위 될 사람이 인사를 왔는데, 이반 일리치는 누워 있고, 그 이반 일리치 부인하고 딸하고 사위하고 음악회를 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 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를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 그런데 이 딸이나 부인이나 그 사유될 사람의 반응은 이제 이바니티 자체가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음악회에 늦지 않게 빨리 가야 되고 인사를 빨리 치르고 가야 되는데 이바닐리치가 제대로 인사를 받지도 못하고 뭐 그런 상황, 난감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반응 이야기가 나와 있고, 아,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그나마 아들은 아빠가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슬픔을 느끼면서 그런 과정. 그런데 문제는 이반 일리치가 나중에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나로 인해서 이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어, 부인도 할 일을 못하고, 딸도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그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걸 보면서 슬슬 자기 삶 자체를 좀 그러니까 체념하게 돼요. 체념하면서, 아,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 모든 가족들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이 마지막 아, 이제 구절인데 이건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얼마나 간단하고 훌륭한 일인가.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통증은 어디로 갔지? 어이 통증, 너 어디 있는 거야? 그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아, 여기 있었군. 그래, 뭐 어때? 거기 있으라고. 그런데 죽음은 어디 있지? 그는 오랫동안 곁에서 떠나지 않던 죽음의 공포를 찾으려 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 아, 죽음이란 것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공포도 있을 수 없었다. 죽음 대신 빛이 있었다. 바로 이거야. 이 부분이 어, 이반 일리치가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면서 어떠한 빛, 이 빛이 어떤 의미일까 설명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는 과정이 나와 있고 끝난 건 죽음이야. 죽었다는 게 죽음의 연장이 아니라 끝이고 더 이상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사망을 하게 되고 소설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깨달음, 죽기 직전에 결국에는 이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는 건데 죽고 나면 죽음이라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어, 이 소설은 톨스토이 친구인 이반 일리치 메치노코프의 실제 사건을 토대로 한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은 이반 일리치하고 가족, 아내와 딸과 아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런 건데 여기 재미있는 게라심이라는 하인이 나와요. 이 하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이반 일리치가 아파서 나중에 대소변을 못 가릴 상황이 왔는데 그거를 다 처리해주는 아주 충직한 하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하인은 계급이 다르잖아요. 귀족 사회였으니까. 그래서 어, 여기서 대비적인 에, 이반 일리치 친구나 가족이나 여러 귀족들이 보는 이 죽음에 대한 생각과 게라심은 어떤 하층민이 갖고 있는 계급 사회에서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게라심이 이반 일리치를 굉장히 잘 해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반 일리치는 자기가 죽어가는 게 처음에 억울해했잖아요. 근데 이 게라심은 이러한 하층민들은 두 가지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하나는 이분들은 워낙 살아생전에 어렵고 삶 자체가 고단하고 하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면 내 운명이겠거니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특히 톨스토이도 13명 중에 5명이 죽었잖아요, 자식이. 그 당시에는 죽는 게 너무 흔했대요. 병도 많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5살 이하 영아 사망률이 50%. 그러니까 이 천민들 입장에서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죽는 건 그냥 당연하다, 우리 삶에서는. 운명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개념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농노들은 삶 자체가 고단하니까 죽으면 오히려 내가 죽어서 내세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이런 귀족들, 이반 일리치 같은 귀족들처럼 아쉽거나 정말 내가 억울하거나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20년 전에 러시아 사회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번은 단성악 소설, 다성악. 이게 뭐냐면 요 소설은 하나의 주제, 하나의 주인공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거죠. 다성악이라는 건 여러 가지 주제, 여러 가지 생각, 행동, 그런 주제가 나오는데 하나의 주제로 쓰여졌다는 거고, 어, 이 자체가 어떠한 관념적, 개념적인 소설이 아니라 우리가 늘상 주변에서 겪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쓴 소설이고, 다섯 번째는 그 어떤 이상적인 시간 너머의 세계에 대한 그 추구보다는 어, 단순하게 현재 살고 있는 이 지상에서의 여긴 왕국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상에서의 그 개념을 주로 추구하는 그러한 소설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저도 이제 이 책을 가지고 나누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죽음이라는 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어,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닥뜨리면, 뭐,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뭐, 임사체험을 해본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떠한 가족이나 재물이나 힘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이 사람이 얼마나 평소에 잘 살았는지, 그러한 선행만이, 어, 남는 거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어, 아까 그 이반 일리치가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죽음을 받아들이고 빛이 있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어떠한 빛을 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어찌 보면 이 죽음이라는 거는 소크라테스가 꿈이 없는 잠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것이다. 이득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나쁜 것이다. 악이다. 이렇게 상반된 그 주장이 있고, 에,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은 인격을 형성하고 표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결정이다. 써놓긴 했는데, 글쎄, 뭐, 저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이건 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반이 임종 직전 발견한 빛이라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죽음은 삶의 과정에서 맞이하는 또 다른 단계이다. 죽음의 세계를 가게 되면 죽음을 더 감각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선언할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이 있고 해석이 있다고 해요. 두 번째는 그 우리가 죽음이라는 건 이제 이 사람처럼 어떤 암에 걸려서 치유 불가능한 몸의 유한성을 극복하는 구원의 문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거동도 못하고 몸은 반쪽이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고통을 끝내는 게 오히려 몸의 유한성, 치유가 불가능한 몸의 유한성을 극복하는 구원의 문이지 않았을까. 그러한 의미에서 빛이 아니었을까라고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어제 올려드린 그 톨스토이 우리나라 전문가는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고려대학교 러시아과의 석영준 교수를 최고로 칩니다. 그래서 어제 올려드린 글인데 이 양반이 거기에 나와 있는 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이제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면서 그걸 생각 않고 사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늙고 병들고 죽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사랑도 변하고 뭐 그런데 어, 시간의 흐름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뭐 늙는 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걸 받아들이면 오히려 현재의 삶을 잘 사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나 혼자만의 삶, 이반일리치처럼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런 거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어 뭐 이 책에 의하면 나보다 못한 뭐 게라신 같은 사람들하고도 소통하고 평소에 죽기 전에 그러지 말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아까 나왔던 남의 성장을 도와준 나의 성장을 도와주고 그런 인생에 있어서 성장하는 매일매일 성장하는 삶이 소중하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오늘 밤까지 살라 그리고 영원히 살라 이 개념 자체가 죽음을 내가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라 그런 내용. 그다음에 성장을 통한 기쁨. 아, 이게 뭐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삶 자체가 그냥 밋밋하고 발전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성장이 무엇인가 인생에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장을 한다면 그게 나한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데 결국에는 이제 선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뭔가를 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 다른 세상을 만드는 게 성장이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은가라고 정리를 서경준 교수님은 정리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 작품을 읽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구나. 성당을 이제 다니게 됐어요. 성당을 다니게 됐는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주일학교 교사가 대학생이잖아요, 보통. 아니, 물론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주일학교 교사는 이제 대학생, 예, 그 당시에는 뭐 하늘 같은 형이죠. 선생님이죠. 근데 어, 국문과 대학생이 저희 중학교 2학년 담임반 교사였는데 그분이 어, 백진기 씨라고 저기 문학평론가예요, 현재. 근데 이 양반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에, 톨스토이하고 도스토옙스키 책을 읽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럼 뭘 읽으면 좋냐 그랬더니 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근데 그 읽어보신 분은 알지만 분량이 한 천 몇 페이지 돼요.
두꺼운 책 세 권짜리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가로수기로 이렇게 번역판이 나와 있지만 그 당시 또 새로 쓰기, 새로 쓰기, 새로 쓰기. 그리고 무슨 오늘 아침 올렸지만 러시아 그 소설을 읽다 보면 그 등장 인물들 이름이 아주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잖아요. 이름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애칭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그 책을 읽긴 읽었어요. 근데 중2 때 읽기 시작해서 중3 때까지 읽마다 그러니까 뭐 그거를 뭐 머릿속에 제대로 남아있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숙제가 된 거예요. 평생의 숙제. 아 이거 언젠가 한번 제대로 읽어봐야겠다. 그리고 토스토의 전쟁과 평화 많이 들어봤잖아요. 언젠가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러다 세월아 세월아 내월아 흐르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 이분을 만나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박종서 교수님이라고 그 서울대 러시아 노노문학과 지금 주임 교수세요. 내년에 이제 은퇴하시는데 이 양반이 이제 우리나라 국비장학생 1호입니다. 그러니까 91년도에 러시아에 한국인으로 최초로 유학을 가서 모스크바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분인데 근데 이제 어, 여기에 이제 시가 하나 있는데 방문객 사람이 온다는 거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내 마음에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환대가 될 것이다. 우연히 이제 이분을 알게 돼갖고 어, 한 학기에 좀 강의를 부탁을 드렸어요. 내가 학생 때 제대로 못 읽었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던 그 작품에 대해서. 그래서 올 1학기 때 한 학기 강의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 모아서 어, 이 8권 책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다 아시잖아요. 천몇 페이지. 그러니까 그 어릴 때 못했던 숙제를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중소 교수님은 유튜브에 없어요. 외부 강의를 전혀 안 해요. 그런데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많이 배웠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맨 마지막에 강의를 해주셨는데 아, 이거는 정말 한번 나눠보고 싶다. 주위 사람들하고. 그래서 어, 박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서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 네, 감사합니다. 화면을 내리고 어떻게 큰 화면을 보면서 얼굴 조금이라도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그죠? 네. 예, 네, 준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원장님. 음, 잘 이거 잠깐만요.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임재현 원장님? 예, 좋은 그 계기였어요. 저는 책을 사실은 다 읽지 못하고 좀 일부 읽다가 숙제처럼 읽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지금 들어온 건데 그 죽음이라는 거 화두가 좀 재미있어 보여서 사실 또 장 원장님이 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해서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면에서 이렇게 좋은 묵상이 됐던 것 같아요. 음, 예, 뭐, 그래서 장 원장님은 이걸 조금 더 깊게 보셨던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장 원장님하고는 글쎄 개인적으로는 많은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었다고 봐요. 예, 죽음에 대한 부분들이. 근데 또 맞아. 공교롭게도 저는 최근에 그 말기암 환자 그 시설에 봉사하는 무역봉사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여기 나왔던 이 게라심이란 이 인물이 그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말기암 환자분들은 되게 몸이 이렇게 쉽게 말, 속되게 표현하면 좀 더럽거든요. 그래서 음, 손대기가 좀 어려운데 가족들도 음, 해주기가 어렵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어렵다가 선뜻 이제 몸을 맡기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되게 편해하신대요. 음, 그래서
거기서 보람으로 얘기하셨던 것들이 최근에 너무 더러운 환경이었는데 목욕을 한 이틀 연속 하고서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래서 뿌듯했다. 그런데 음, 이제 저도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딱 한 번 목욕을 해드렸어요. 음, 그게 참 나중에 후회가 많이 됐는데 여러 번 해드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근데 어쨌든 처음 하면서도 되게 이렇게 껄끄러웠거든요. 그런 관계가 좀 이렇게 부자지간히 이렇게 저희도 좀 그렇지. 아버님 엄격한 분이셔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좀 후회가 됐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죽음이 일상이라는 것들을 사실은 장 원장님 얘기 들으면서도 저 새삼 또 다시 느끼게 돼요. 죽음이 먼 게 아니고 그 갈바리온도 제가 보니까 침상이 10개인데 한 분이 돌아가셔야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순서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들. 그러니까 죽음도 저희는 뭐 누가 먼저 가고 나중 가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병상에 그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 오늘은 내가 내일은 너 뭐 이런 그 문구도 있지만은 그런 것처럼 저희한테는 일상적으로 당연히 오는 부분들이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아무래도 현실이 조금 더 가치 있게 저희가 살 수 있게 되고 좀 더 충실한 삶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고 또 요번에 죽음에 대한 것들을 저도 보면서 그 예전에 그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음, 보면은 기억에 남았던 구절이 거기에 이제 모리 교수가 아침마다 불교도들이 그렇게 한다고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어깨 위에다가 작은 새를 얹어놓고 아침마다 오늘이 그날인가라고 이렇게 묻는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 어떤 시한부 인생이었기 때문에 언제 그 인생이 이제 끝날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아침마다 그렇게 이제 삶을 시작했다고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저도 가끔 사실 그렇게 하긴 했거든요. 아침마다 음, 이제 오늘이 그날인가? 그럼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하루를 산다든지. 그래서 뭐 일리치의 죽음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죽음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다가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뭐 장명진 원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고 저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삶은 현재가 중요하겠죠. 죽음을 묵상하다 보면은 당연히 현재가 중요하니까 현재 삶을 조금 더 충실히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한번 또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원장님. 네, 네. 음. 어, 얘기 들으면서 조금 더 뭉클해지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김영호 원장님, 네. 네, 네, 오늘 어떠셨을까요? 주제가 이래서 뭔가 좀 묵직한 아, 어떤, 그쵸. 묵직한데, 음, 일단 좋은 강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톨스토이에 대해서도 또 앞에 설명도 해 주시고, 이반 일리치 오늘 강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이프가 갑자기 강의 중에 책을 갖다 주더라고요. 보이시죠? 근데 이반 일리치 이미 읽었더라고요, 와이프는. 네. 읽어보라고 음, 이렇게 음, 또 주셨는데, 저는 뭐 죽음 되게 경험이 많았던 사람이라서 뭐 저도 이제 그 톨스토이 그 생애를 보니까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저도 이제 어릴 초등학교 때부터 그 뭐 형님이나 아니면 할아버지 조부님 아버님의 이제 죽음을 겪으면서 좀 어린 시기에 되게 그걸 깨달았었는데 음, 고등학생 때인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쭈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음, 그러면서 이제 막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갑자기 음, 쫓아오셔가지고 얘가 수능 때문에 음, 우나 싶어가지고 음, 막 오셨는데 그날 이렇게 들었던 생각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 죽음이 아무것도 음, 없는데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고 음, 그랬는데 이게 참 오늘같이 이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 생각을 하다 보면 자칫하면 이제 쇼펜하우어 같은 네, 염세주의자가 될 네. 수도 있고 음, 또 극단의 허무주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음, 근데 제가 이제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와이프랑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살아야 되긴 하는데, 너무 그렇게 빠지면, 과연 우리가 인생에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칼 세이건의 창백한 푸른 점처럼, 우리가 정말 그 저기 작은 점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막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하지 않도록, 아까 장명희 원장님 말씀처럼, 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작은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른 사람 한 명이라도 내가 더 나은 삶이 되도록 노력하고 떠난다면 진짜 내 인생은 성공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치과 경영을 우리가 하는 인파워니까 좀 생각을 해보면 오늘도 하면서 느꼈던 게 아, 내가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금요일 날 치과 가서 직원들에게 오늘 이 얘기를 잘 듣고 또 전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음, 친구들에게도 큰 또 발전의 성장의 시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번 직원들이랑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 제가 한번 뇌졸중이 왔었잖아요. 그때 한번 쓰러졌다가, 아, 이게 죽음이란 거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아, 나는 이제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 난 언제 죽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저는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초탈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제가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갔었을 때, 뭐 CT도 찍고 했는데 다 아무 이상 없다고 해서 집에 오니까 갑자기 이제 집으로 전화가 와서 김영욱 환자분 췌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음, 딱 그 한마디 듣고 진짜 진짜 눈물이 엄청 났거든요. 또 그때 한번 또 음, 느꼈어요. 아, 내가 죽음을 초탈한 게 아니구나. 아직 나는 음, 준비가 안 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아주 음, 사소하고 작은 인간이라는 걸 그때 또 한번 느꼈거든요. 죽음 앞에 음,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존재라는 걸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금 살아있을 때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남들에게 더 좋은 의미로 다가가자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음, 오늘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묵직해지고 있어가지고 음, 오늘 주제가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저는 아무튼 오늘 강의 잘 들었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아, 그 질문이 있었는데 참 질문을 아, 얘기하려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질 수 있는 죽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장명진 원장님 저보다 한 20년 정도 앞서 사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죽음에 대해서 지금 받아들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 죽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 리가 없지, 뭐. 알면, 그,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는데, 가끔, 죽음, 아, 맞아요. 저도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음, 책을 읽으면서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음, 수업 시간에 그 박정호 교수하고 수업하는데 박 교수님이 이렇게 참 웃긴 게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그 췌장암 말하기 전에 정 원장님 이게 혹시 어떤 병인지 아시냐고 그래갖고 제가 이거 췌장암 같다고 그랬더니 그게 미국에서 나온 연구 논문 결과가 그렇게 나왔대요. 그 당시에는 그걸 음, 몰랐을 거지만 음, 경험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음, 어머님이 정말 건강하셨던 분인데 딱 암 진단을 받고 5개월 뒤에 돌아가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어, 제가 이제 병원에 있을 때니까 10개월 반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두 배로 음, 늘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한 3개월은 못 드셨어요. 몸무게가 반쪽이 되셨는데 음, 근데 이제 그렇게 제가 어머니를 보내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늘리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삶의 음, 질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음, 내 욕심이었어. 내 욕심.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뜻이 아니라 내가 자식으로서 그걸 늘리려고 들린 거야. 병원에 있으니까 뭐 수액, 못 드시니까 수액으로 뭐 그래서 이제 그때 체험 그리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아까 그 너무 많이 생각을 하면 이게 염세주의 그런 생각도 하지만 어 가끔 생각하면서 조금씩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걸 뭐 죽음에 대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거, 그다음에 그런 거를 이제 조금씩 얘기해 줄 수는 있겠죠. 후배들한테. 김영호 원장님 이렇게 물어보시면 나도 이렇게 겪으면서 어, 죽음을 받아들이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건 있어요. 제가 느끼는 게 어, 코로나 한 3, 4년 동안에 저하고 정말 학생 때 친하게 지냈던 뭐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갑자기 부고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제가 어느 음, 순간 세보니까 한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느끼는 음, 거는 그 살았을 때, 살았을 때 생각나면 전화하자. 만나자. 그리고 이야기 나누자.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뭐 그 정도예요. 뭐 제가 뭐 더 깊이 생각 정리는 못 해봤고. 그래서, 음, 어, 그렇습니다. 음, 누가 좀 답 좀 해줘요. 최석태 원장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좀. 네, 저도 원장님 강의 들으면서 2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한 음, 2, 3년간 광주에서 이제 서울로 이렇게 한 번씩 병원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휴진인 날 이렇게 모시고 가기도 하고 동생이 데리고 이제 모시고 다니기도 하고 하면서 아버지의 죽음을 어느 순간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전 죽음을 이제 처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마음이 넘어서. 그래서 가족으로서 약간 내가 죽으면 알겠지만은 그 전에 죽음을 잘 모르고 있다가 나의 가장 가까운 아버지가 이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 병을 얻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저도 모르게 나도 내 아버지처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그다음에 또 아버지의 병을 옆에서 이제 간호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베라신 같은 그런 위치, 그리고 아버지가 저 순간에는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가족이 죽어간다는 걸 알고 있을 때 그 죽음을 실제적으로 죽어가는 저분의 생각은 또 어떨 건가? 그것도 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특히 이제 저희 아버지는 폐암이라서 마지막에는 거의 한숨 한숨 쉴 때마다 그 고통이 느껴지는 게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음, 그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식으로서 그 삶을 조금 더 연속하기 위해서 진통제를 세게 놓으면은 음, 또 정신을 잃으면서 이게 그 뭐죠? 음, 본인의 그 정신을 잃어가는 과정들도 음, 보게 되고 음, 음, 그렇다고 통증을 느끼는 모습을 가족으로 보기도 어렵고 그런 간호의 과정 속에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안락사나 존엄사에 대해서 그렇죠. 조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고, 과연 내가 의사지만은 환자의 죽음을 어느 선까지 이게 의사를 생각해줘야 되는가? 지금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존엄사의 범위, 그 음, 범위도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아버지가 막상 돌아가시는 그 순간, 이게 나에게도 그렇게 일어날 수 있겠구나. 직접적으로 느꼈던 계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최근에 이어령 교수님이 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통해서 음, 죽음이라는 걸 제3자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잠깐 내 친구로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놀다가 나 이제 엄마가 불러서 집에 갈래. 그걸 죽음으로 표현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음, 그것도 맞는 말이겠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니까. 결국 만남이 있었으면 헤어짐도 있을 거고.
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죽음이라는 거를 조금 더 무섭거나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음, 죽음을 봐야 되는 가족, 죽음을 겪는 나, 그리고 나의 죽음을 옆에서 보는 또 나의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재영 원장도 말씀하셨듯이, 죽음은 끝이지만은 또 그 죽음은 끝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충실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어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메멘토 모리가 있지만은 그 메멘토 모리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카르페 디움. 오늘 현재에 충실하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저는 조금 더 거리를 이제 둘 수 있게 돼가지고 그래 내일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지만 뭐 후회 없이 죽으려면은 오늘 하루에 충실하자. 이게 아직까지는 제가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그냥 정리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자, 이제 감사합니다. 스레드 대왕 송빈재 원장님 한 말씀 하시죠. 아, 네. 아, 네, 장미정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스레드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원장님 아까 올려주신 그런 명언을 하루에 하나씩 올려주시면 참 볼 때마다 기분이 좋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밖에 아까도 안 올렸는데? 아까 조금 전에 강의하실 때 명언 하나 또 올리셨잖아요. 저 캡처도 했는데, 그런 거 아, 그래요? 보면 되게 리프레시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기 빠지지 않고 한번 100일 한번 채워보려고요. 네. 그, 어, 사실 저는 근데, 여기 계신 분들하고 좀 달리, 어, 제가 죽음을 좀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주변 가까운 사람이라든가 가족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건강하시고, 할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해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한 아직 뭔가 마음이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인파워 이런 데 모여서 있는 게 뭔가 간절함이 있는 거잖아요. 뭔가 이게 성장을 하고 싶고 경영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이 자꾸 있는데 스티브 잡스 형님 같은 경우에 그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 한다잖아요. 내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 내가 뭘 하면은 좀 뭘 안 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매일매일 이러면서 하루를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좀 와닿더라고요. 사실 이제 치과 대표 원장이라는 일이 쉽지 않고 녹록지 않고 되게 외로움도 많고 힘듦도 많고 하는 데 있어서 죽음이라는 요소가 분명히 거기에 대한 고민과 깊은 고찰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죽음이라는 게 되게 어색하고 낯설고 생각하기 싫고 막연히 무섭고 뭐하러 생각해라는 생각이 강했지만 개헌하고 인파워에 계신 여러분들하고 좀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거 필요하지 않을까. 낯설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 생각을 해야지 뭔가 하루를 충실하게 살고 내일 하루하루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가슴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강의를 들으면. 네, 감사드리고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만 좀 해도 네네. 될까요? 네네. 그, 이, 이게 개원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4, 5년 차 때? 예. 약간 죽음을 같이 계속 생각하면 되나요? 같이 술을 먹어야겠다. 아, 만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힘든지를 알려주시면 답변해 주시지 않을까요? 소소하게 이렇게 웃는 것 자체로도 저는 약간 힐링 받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 그거는 치과 뭐, 어느 예, 모임이 이렇게 인문학적이고 예. 죽음을 얘기할 수 있으며, 아니, 침묵 여왕 유재 이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유지 구석에서 숨어 계신. 이사님은 침묵의 여행이기 이전에 예. 어, 감동의 여왕입니다. 얘기 들으면 또 뻑갈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 조심하세요. 마음을 이렇게 항상 딱 잡고. 항상 원장님들과 뭔가 자리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죽음을 미리 생각하며 하루하루 현실적으로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참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암에 걸린 사람도 그 죽음을 받아들일 때 끝까지 부정한대요. 내가 그냥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얼른 가서 나는 연명치료 중단하는 걸 사인해야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죽지만 남아있는 가족이 너무 슬퍼할 것 같아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응애 응애 울면서 태어나는데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의 가족들은 너무나 환하게 웃고 있잖아요. 네. 탄생이 그만큼 기쁜 일이고 너무 좋은 일인데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지만 우리를 보내는 그 사람들은 또 얼마나 울겠어요. 반대되는 삶을 살 거라. 그렇게 많이 울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오늘 하루를 죽기 전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지.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전 조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루는 막 살고 싶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나는 죽음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야지. 그거는 저는 조금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슬퍼할 가족을 위해서 뭔가 내가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 있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음, 정말 진실로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 대하다 보면, 내가 어느 날 사라져도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겠지. 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작가가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는 항상 원장님들이 이렇게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이렇게 거인들의 어깨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항상 영광스러운데 또 이런 심오한 얘기까지 원장님들과 함께 듣게 돼서 또 오늘 하루도 되게 가슴 또 벅찬 하루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네. 유지사님 오늘 결혼 기념일이시라고. 오, 맞아요. 어,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와. 오늘 어떻게 순두부찌개 왔어요? 드셨다고. 호텔 안 가고 오, 순두부찌개 드셨다고. 맞아요. 이렇게 원래 우리 신랑이 막 항상 뭔가 이렇게 이벤트를 엄청 준비해 주는데 오늘은 정말 아주 맑은 순두부탕, 아주 옛날 할머니가 만들어준 정말 반찬도 없는 그런 순두부탕을 사줬거든요.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둘이서 오늘 깔깔대고 막 웃었는데 되게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네, 오늘 퇴근도 엄청 일찍 했더라고요. 그래서 와, 오늘 또 뭐가 있어? 막 이랬는데 네. 정말 그런 아주 화려한 것이 아닌 구석에 할머니 혼자 하는 그 맑은 순두부탕, 반찬 하나 없는. 그런데 데리고 음, 갔는데 옛날 같으면 저 막 울었거든요. 이게 뭐야? 막 이랬는데 뭔가 둘 다 되게 깊은 생각을 하는 하루였어요. 근데 이런 음. 또 내용까지 같이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원장님. 네. 나는 몰랐네. 오늘 또 결혼기념일이었구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 네, 시간이 또 네. 그렇죠. 10시 40분을 또 향해서 가고 있는데, 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 얘기하면은 오늘 밤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아, 네. 여튼, 어,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이렇게 정말, 원장님들과 우리가 이제 인파워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의 작은 날개짓이 치과계를 바꿀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네, 믿습니다. 네. 오늘 너무 힐링되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원장님. 네,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사진을 찍을 건데 오늘은 네. 덜 찍으세요. 흔들까요? 어떻게 할까요? 더 흔들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어, 그래도 흔들까요? 네, 네, 내일 또 그렇게. 행복하게 살자는 의미로 그러면 예, 흔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들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임지은 원장님도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조금씩
적응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가기 제가 오른쪽 끌게요. 아래. 제가 끌게요.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